오늘은 이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끝난 총선 관련해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른 이슈들은 이제 거의 다 묻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대신에 이 코로나 이슈 외에 유일하게 이슈화 됐던 것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이슈였어요. 그만큼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이런 범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상 공개가 되는지, 단순히 이런 텔레그램 그 방에 들어가서 시청만 한 사람들도 처벌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는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법률이라는 거는 제형 법정주의가 이제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되는 행위가 반드시 미리 형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형법뿐만 아니라 이제 형법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별법들에 미리 그 행위가 규정이 돼 있어야지 그 행동을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 법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그 판단 기준들을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범죄의 유형을 한번 분류해서 대충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볼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또는 배포까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찾아가서 강간을 한 그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범죄를 유형으로 분류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분류를 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는 다른 이슈들이 있어요.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언론에서 방송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뭐 신상이 노출되거나 이랬을 때 그 발생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과거에 이런 자료가 있길래 한번 찾아봤는데 1년 동안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그 범죄가 있었을 때 얼마 정도의 과연 선고형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통계상으로 살펴보고요. 그 통계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지금 개정법도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는데 예상되는 형량이 어떤지, 그리고 개정안이 이 사건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범죄가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죄는 형법이죠. 근데 이 형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뭐 간음을 하거나 강제 추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 파생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는 성폭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발음이 좀 어렵죠. 성폭법 같은 경우에는 이 형법에서 예전부터 규정했던 그 처벌 기준들이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됐을 때, 그럴 때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그런 요구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형법에서 과거에 적용되었던 그런 기준들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면서 이제 특례법이 이제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형법에서 뭐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이 성폭법 같은 경우에는 그 특례법을 더 적용을 해서,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이제 새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에 있고 그 위에 성폭법이 그 처벌에 관해서 특례법으로 하나 더 얹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특별법이 필요한 그 사회적인 요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법조가
이 범죄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적용이 될 텐데, 보면은요, 범죄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입장해서 시청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후 시청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후에 배포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에 더 나아가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와 관련한 범죄, 그러니까 조주빈 범죄에 관여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방조범이 될 수도 있고 공동 정범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공범이 됐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될지 이런 것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그 순서대로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로 이제 뭐 편의상 지칭을 하도록 할게요. 제1유형의 경우에는 이제 이 형법에서 단순히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고 시청한 경우에는 소지를 한 경우에 소지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 성착취물에 나온 여성이 보통 이제 주로 여성이겠죠. 근데 그 여성들이 성인일 경우에는 단순히 시청을 한 것으로만은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14조의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인터넷 상에서 그 상영한 거나 게시한 것도 링크를 뭐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시나 배포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만 처벌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 성년자인 경우, 성인이 있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시청을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아동 청소년 영상물일 때, 그러니까 성착취물일 경우에는 소지한 경우에도 이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법정형에 규정이 돼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보다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형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법전과 같이 이 성문법주의죠. 우리나라는 판례법이 아니라. 그래서 정해져 있는 법률형은 법정형이라고 할지라도 이 범죄인들이 재판에 가서 검사가 구형하는 그 형을 구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구형을 듣고 판사님께서 이 범죄인한테, 이 피고인한테 이제 실제로 선고하는 형은 선고형입니다. 근데 이 선고형은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선고를 하게 돼 있고, 물론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그 양형 기준에서도 뭐 자수를 한 경우라던가 자백을 한 경우라던가 또는 반성하고 있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그 감경 사유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징역, 그 단순히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 그 성착취물이라고 할지라도 벌금형의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유형도 마찬가지죠. 제2유형은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후 시청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영상물을 그 재생을 할 때 그 영상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단순히 시청을 한 경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가 되면서 소지한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앞에 제1유형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 그 이제 성착취물의 그 대상이 성년자인지 또는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유형과 제4유형이 되게 클 텐데요. 제3유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배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폭법 제14조에 보면 제2항에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이 전시에 다운로드하고 배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착취물을
제3유형과 같이 다운로드하고 배포하였다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범죄가 더 형량이 법정형이 더 높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제 보도한 바와 같이 조주빈이나 그 공범들이 주로 이 텔레그램 엠번방을 운영한 계기가 뭐 금전이 목적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판매하면서 그 판매 금액을 가상화폐, 모네로 같이 그런 가상화폐로 받아서 지금 은닉하고 있는 경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그 부분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몰수하거나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아니고 성년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이 안 돼서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높죠. 단순히 입장에서 시청한 경우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에는 이 징역형이 10년 이하 또는 성인의 경우에는 7년 이하로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이 조주빈의 공범이나 또는 그 공범 중에서도 뭐 공동정범이 있을 수가 있고, 조주빈의 그 범행을 도와준 단순히 뭐 방조범이 될 수도 있고, 그 범죄를 시킨 사람이죠. 교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공범들은 어떻게 처벌이 될 것인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공범 관계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 성착취물의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굉장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봤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유형은 엠번방에 들어가서 이 성착취물을 보거나 배포한 사람들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거 이외에 실제로 그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실제로 강간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하는 경우, 그 의무 없는 일 시키는 경우가 강요죄에 해당하죠. 그런 경우도 많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각 그 형법에 정해져 있는 또는 추가로 성폭법이나 아청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이 드렸던 그 엠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시청하거나 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그 위에 추가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범죄 행위는 별도로 또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피의자들, 피의자가 있고 피고인이 있죠.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또는 검찰 단계에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그 의심이 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의자의 다음 단계죠. 용의자 이후에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의심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 검찰 단계를 지나서 법원 단계에 가게 되면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 법원 단계에 가게 되면 피고인으로 그 지위가 변경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그 언론이나 바깥에서 그 이야기하는 여론들이 이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신상 공개 고지 명령이나 그런 것들과 구분되지 않아서 이게 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 재판 단계에 가지 않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피의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주빈 같은 경우죠. 그 조주빈 같은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지, 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단계에서 공개를 할지의 여부고, 두 번째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 성폭법이나 아청법이나 형법에 따라서 범죄, 그 재판 단계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이 확실히 죄가 있다,
이렇게 판사님이 선고를 하시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신상 정보를 등록하게 되죠. 그것과 이전에 이 피의자 단계에서 얼굴을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별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N번방에 그냥 단순히 가담해서 시청한 사람들이 나도 이제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두려워서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이 오기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저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 피의자 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는 엄격하게 제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조에 보면 두 가지가 일단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첫 번째는 그 해당 피의자, 용의자 다음 단계죠. 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예를 들어 자백을 하거나 하는 등의 충분한 증거가 있고, 물론 자백만으로는 보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그 얼굴을 공개해서 받을 사회적으로 재범 방지라던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좀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그런 이슈가 발생한다거나 처벌 필요성의 논의가 더 이렇게 건전하게 생산되거나 이렇게 할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 공공의 이익이 충족되지 않거나 또는 이 피의자가 확실히 유죄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이 피의자 단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우리 헌법은.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됐던 이 N번방 관련 5명의 지금 구속된 피의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은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25조에는 다만 그 피의자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도 있을지언정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2조에서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검거된 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신상 얼굴이 공개가 될지 안 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피의자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이 현재는 만 19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고 이 법률을 해석을 해서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공개를 할 경우에도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서 신중하고 이런 법조항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면은 안 되겠다 하는 단서 조항도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와 대비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에서 아까 25조의 얼굴 공개와 구별돼서 실제로 약식명령이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 자들만 신상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도 단서가 있죠.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야청법에서 범죄로,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이 범죄의 선고형이 법정형이 아니고 판사님이 판결한 선고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신상이나 얼굴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벌금형이 이제 선고가 된다고 하면 이 앞서서 피의자 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신상 정보가 인터넷상이나 이제 인근 거주자들한테 등록돼서 고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벌금형은 적어도 피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상 공개와 또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 문제도 있죠. 이 N번방 사건이 워낙에 이제 초기에
흥미나 아주 자극적인 선정적인 보도의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건전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담론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지만, 너무나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런 일을 겪었구나, 안 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 기사들이 소비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오히려 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너무나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그러한 그 피해자 영상을 찾아 헤매는 또 다른 그 범죄에 이제 노출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이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뭐 언론사라든지 기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그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일단 우리는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많은 기자님들께서 학교를 일단 찾아가시거나 뭐 동네를 찾아가거나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특히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우리 그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는 있던 그 학교 건물이나 또는 지금 거주자의 거주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여기가 어느 학교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공개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성폭력 범죄 피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이 피해자들이 그 신상이 오히려 유출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관련해서 이거는 조금 실제로 현재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N번방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가해자도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알려졌죠. 이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만 14세 이하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들도 장기로 뭐 10년, 단기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봤던 많은 유형들 중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거나 뭐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이렇게 법정에 정해져 있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기형이라는 것은 이 소년들이 실제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징역을 이제 살지를 않고, 말하자면 소년원에서 보호감호나 보호관찰을 통해서 아주 잘 생활을 하게 되면 정기형,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 형이죠. 부정기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정한 그런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범위를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 하고 있는 그 관계의 기관의 장이 허가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부정기형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이 부정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이 소년법상에서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특히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성년자가 행한 범죄의 경우에는 이 앞에서 이야기한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보도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이나 언론사에서 이 소년범들에 관해서 당사자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뭐 이름이라든지 성별, 연령 같은 걸 공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기자나 신문사, 방송사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정법에서 문제가 되어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개정안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죄형 법정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를 통해서 처벌을 받으려면 그 처벌 당시, 그 범행 당시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러한 형을 선고받는다고 미리 규정돼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숫자로 뭐 10년 이하, 무기징역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서 개정법이 아무리 이제 개정이 되더라도 그 과거에 행해진 범죄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과거에 그렇다면 이제 이 조주빈과 같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를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모아본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과 관련된 선고형인데요. 그러니까 선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님이 선고를 한 실제 형량이죠. 근데 지난 1년간 성착취물을 제작했을 때 보니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뭐 한 50% 정도밖에 되지, 50% 남짓이고 60% 남짓이고, 실제로 평균 형량이 3년 8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이 3년 8개월이라는 경우는, 이 형량은 실제로 제작한 행위뿐만 아니라 배포하거나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범죄들까지 같이 저질러졌을 때 나온 형량이고요. 오로지 제작만 했을 경우에는, 오로지 제작만으로 선고받은 판결을 보니까 실형이 39%, 그리고 평균 형량도 3년 4개월 남짓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제작했거나 또는 뭐 판매 유포했거나 했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무려 38%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건 어떤 형을 선고는 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니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새로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집에 가라는 건데, 그런 경우가 38%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제작만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60%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죠. 현재 이제 이것이 최근 1년간의 그 선고된 실제 형량인데, 조주빈의 그 범죄 행위는 최근 1년간 선고된 그 피고인들의 범죄 당시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정안이 적용되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선고가 될지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1년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그러니까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본 사람들, 아동 청소년들에 관한 성착취물을 단순히 본 사람들은 실형 선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벌금형이었고 90% 이상의 벌금형이었고, 평균 벌금도 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N번방 회원들 중에서 단순 관람자들한테는 위와 같이 이제 소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이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실제로 그 과거와 같이, 지난 1년과 같이 300만 원이 선고돼도 국민들의 여론에 그 법률 법감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런 이슈가 생긴 다음에 이제 체포가 된 사람들은 훨씬 더 큰 형량을 선고받는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또 부분을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판사님들께서도 굉장히 현재 그 고심이 많다고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행유예가 많고 뭐 벌금형이 많은 것은 장량 감경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 감경이라는 것은 판사님들께서
이 피고인들이 재판에 왔을 때 반성하고 있다. 내 죄를 자백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했어요 하면 부인이죠. 근데 제가 했습니다 하면 자백이에요. 근데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감량했다는 선고 이유가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N번방 관련 그 피고인들이 2심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들도 있죠. 그 피고인들이 매일매일 구치소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진심으로 반성을 해서 그런 반성문을 법원에다 제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그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거 선고 형량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범죄 지금 문제가 됐던 이런 가해자들이 어떤 선고를 받을지 국민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와 같이 벌금형 또는 50%, 70% 이상의 집행유예 이런 선고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추후로 N번방이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해서 N번방이죠. 1번, 2번, 3번, 4번 뭐 삭제해도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단순히 피해자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 안 됐다 이런 감정적인 기사나 그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고 이런 일을 하면 이 정도의 큰 처벌을 받고 이 정도의 신상이 공개되고 망신을 당한다 하는 정도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이 선고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계속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질문을 주셨던 26만 명의 그 시청자는 아니, 같은 공범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제1유형 단순 입장에서 시청만 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시청한 경우에 처벌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중복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처벌이 될지 이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유형과 제2유형과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자신도 모르게 받았을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자신도 모르게 받았다면 소지가 되죠. 이 소지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성년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이 텔레그램 N번방은 아주 많은 동영상들이나 성착취물들이 공유되는 그 채팅방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또는 성인들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또는 성인에만 해당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아동 청소년과 같이 볼 수 있는 앳돼 보이는 청소년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성인처럼 보이는 외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아동 청소년들이 그런 성착취물들이 성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제 사견으로는 그 N번방 안에서 공유되는 동영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수많은 동영상들 중에서 미성년자인 경우 상당수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다고 하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알면서 소지한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개정법이 통과가 급하게 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됐어요.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공범자들을 모두 일종의 범죄 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조주빈과 같은 그 주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환전을 해다 준 사람
또는 배포만 한 사람, 또는 뭐 배달만 한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정범과 같은 형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기적인 범죄 단체로 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이번에 개정안에서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그 영상을 시청을 하기만 한 사람들은 처벌받기가 성년자의 영상일 경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제 사견으로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한 건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이 소지만 한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주신 거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뭐 징역을 선고받을 수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때 질문자께서는 그 부분이 여기서 과거 선고의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지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데이터는 잠시만요. 이 데이터는 과거에 그 1년간의 아주 제한된 판결문 그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이 범죄 행위들이 실제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될 것인지, 또는 형법이 적용이 될 것인지, 또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될 것인지는 그 사안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 아동복지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범죄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성착취물 관련한 그 선고된 판례들은 전부 다 이 판결문에서 그 적용 법조를 다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이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의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키거나 폭행 협박으로 시키거나 할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하고,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가서 뭐 다치게 하면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도 있는데, 강요나 강간이나 협박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별도의 범죄는 아청법이나 성폭법에 적용이 없더라도 형법상 따로 규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강간죄도 뭐 기본 범죄로 뭐 5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는 것처럼, 강요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고 강간도 했다. 그러면은 5년, 뭐 선고형이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20년 더 해가지고 5년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뭐 200살이다. 뭐 이런 그 기사를 많이 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 법은 형법 그 총칙에서 경합법 가중을 하는 방법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주빈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해당되는 범죄, 그러니까 적용 범죄만 해도 14개에 이른다고 해요. 근데 이 14개의 범죄를 전부 다 뭐 10년씩 해서 140년을 더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범죄를 2분의 1까지, 상한선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근데 무기징역은 뭐 무기니까 더 이상 뭐 가중할 수가 없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10년이면 15년 이하 이런 식으로 가중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에, 그래서 뭐 30년 이상 이렇게는 되기는 어렵겠지만,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따로 협박이나 강요죄나 강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음란물 제작이나 배포와 관련 없이 별도의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